1998년 속초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꽁치잡이 그물에 북한 잠수함이 걸려 올라왔고 그 안에 시신 9구가 발견됐었죠.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2년 전인 1996년에요. 대한민국을 무려 49일 동안이나 공포와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던 훨씬 더 큰 잠수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부가 발견한 게 아니었죠? 네. 놀랍게도 이번엔 평범한 택시기사 한 분의 그 날카로운 직감 덕분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때는 1996년 9월 18일 새벽이었고요. 추석 명절을 딱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어요. 장소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도로였는데 그날 밤에요. 유난히 짙은 해무에다가 파도까지 엄청 거칠었다고 합니다. 악천후였던 거죠. 그런 날씨 속에요. 라디오에서는 아마 김원준 씨나 클론 노래 같은 게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평범한 시대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주 일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사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의 시작을 연 분이 바로 강릉 대종운수 소속이셨던 당시 37살의 택시기사 이진규 씨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자료 강릉 무장공비 침투 49일간의 비극 발췌본을 바탕으로요. 이 택시기사분의 신고에서 시작된 49일간의 긴박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날 새벽 0시 20분쯤이었대요. 이진규 씨가 손님을 태우고 동해시로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한적한 동해 고속도로 옆 풀숲에서 좀 이상한 장면을 본 거예요. 어떤 장면이었죠? 군복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기도 한 그런 옷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쭈그려 앉아 있었다는 거죠. 머리는 짧고 아주 깡마른 모습이었대요.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 옆 풀숲에요.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그쵸.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순간 이상했지만 일단 손님이 옆에 계시니까 목적지로 그냥 갔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갔을 텐데요. 네, 그랬겠죠. 그런데 이진규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그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뭔가 본능적인 위기감 같은 거였다고 해요. 결국에는요, 핸들을 돌려서 다시 그 장소로 가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냥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옥기 IC에서 빠져나와서요, 바다랑 더 가까운 7번 국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일부러 경로를 바꾼 거군요. 그쵸.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집요하게 다시 가본 건데요. 새벽 1시 30분쯤 아까 그 남자들이 있던 곳 근처 바다를 유심히 살폈답니다. 근데 그때 짙은 해무 사이로 해안가에서 한 20m? 그 정도 떨어진 파도 속에 엄청 큰 검은 물체가 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검은 물체요? 그게 뭐였을까요? 나중에 증언하기로는 마치 큰 돌고래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 유선형 몸체가 우리 어선하고는 완전 달랐고요. 희미하게 불빛도 보이고 연기 같은 것도 피어오르고 심상치 않은데요? 심지어 그 거친 파도 소리 사이로 사람 비명 같은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길가에서 본 그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정체불명의 물체 이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이진규 씨는 이거 틀림없는 잠수함이다 이렇게 직감한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직감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가장 가까운 강동팔출소로 차를 몰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한 시민의 그 책임감 있는 의심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을 알린 셈이죠. 그런데 그 용기 있는 신고가 정작 이진규 씨 본인에게는 좀 힘드신 시간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요? 영웅 대접 받으신 거 아니었나요? 물론 영웅으로 칭송받고 포상금도 받았지만요. 그 간첩 신고자를 북한 고정간첩이 보복할 거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생업이던 택시 운전도 그만두고 2달 넘게 절에 숨어 지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기가 평범했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거의 비슷한 시각이에요. 근처 해안초소에서 근무하던 최모 이병도 정체불명의 불빛이랑 연기를 보고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보고가 들어갔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경로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징유 씨 신고와 최이병 보고가 접수되자마자 군경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쯤 해안가에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됐고요. 바로 강릉 지역 일대에는 최고 등급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비상 상황일 때만 내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긴박했던 거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그 검은 돌고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실체가 밝혀졌군요. 네, 길이 34m, 무게가 350톤이나 되는 북한의 상어급 소형 잠수함이었어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작은 잠수함 안에 타고 있던 인원이 무려 26명이었다는 겁니다. 26명이요? 그 작은 잠수함에요? 그렇죠. 26명의 무장한 북한 인원이 동해안에 침투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럴만도 하네요. 정말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군경은 바로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들어갔겠죠. 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수색대가 처음 마주친 건 도주하는 침투 인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9월 18일 오후 4시 30분 잠수함이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악산 중턱에서 수색대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시신 11구가 한 곳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던 거예요. 11구나요. 한꺼번에요. 아니 그런데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미스테리해진 거죠. 현장 상황이 여러모로 좀 이상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에서 어떤 저항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 마치 그냥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고 주변에 싸운 흔적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둘째는 사인이 너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11명 모두 머리에 총을 딱 한 발씩 맞고 직사했는데 그 총상의 위치나 각도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는 거죠. 마치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요? 네, 그렇죠. 마치 무슨 의식 치르듯이 차례대로 확인 사살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현장에서 권총이랑 AK 소총이 발견되긴 했다면서요. 그런데도 단순 집단 자살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군요. 네, 너무 부자연스러웠죠. 조국을 위해 싸우다 좌초되어 생을 마감한다. 뭐 이런 글귀가 적힌 천 조각도 나왔는데 그것도 좀 연출된 느낌이 강했다고 합니다. 대체 청악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 의문은 시신 발견 딱 10분 만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10분 만에요? 어떻게요? 오후 4시 40분에 청악산 근처에 있는 멧돼지 농가에서 주민 신고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공작원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가 바로 잠수함 조타수였던 이광수였습니다. 생포된 거예요? 네, 그의 입을 통해서 잠수함의 마지막 항해 그리고 그 청악산 현장의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광수가 다 털어놓은 거군요. 네, 직원에 따르면 9월 17일 밤이었어요. 먼저 강릉에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동료 정찰조를 태우고 북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잠수함이 그냥 떠밀려 버린 거예요. 해안가 암초에 세게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스크루,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답니다. 아, 그래서 좌초된 거군요. 항해가 불가능해졌겠네요. 그렇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죠. 복귀가 불가능해지니까 잠수함에 타고 있던 26명 전원이 육지로 올라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26명 전원이요. 그리고 청악산 정상 부근에서 아주 냉혹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냉혹한 결정이요? 이광수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청악산의 그 비극은 자살이 아니라 처형이었다는 겁니다. 처형이요? 동료들끼리요? 네. 26명 중에는 아주 잘 훈련된 최정예 전투요원들도 있었지만 잠수함 조종이나 기관 관리 같은 걸 맡았던 비전투 기술 인력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험준한 산을 넘어서 오랫동안 도망쳐야 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 전투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도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제거 대상으로 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전투조 요원들이 비전투 요원 11명을 그 자리에서 직접 죽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함께 작전에 나왔던 동료의 머리에 총구를 건넸다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임무 실패 때문에 자책한 게 아니라 그냥 남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요? 이건 뭐
정말 잔인하고 계산적인 정리 작업이었네요. 심지어 여기에는 더 교묘한 속임수까지 숨어 있었어요. 속임수요? 네. 이 11구의 시신을 일부러 집단 자살한 것처럼 꾸며서 현장에 놔두면 이걸 발견한 남한 군경이 침투조 대부분이 자살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경계태세를 늦출 거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와, 그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요. 그렇죠.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나머지 전투조 인원들이 빨리 북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료의 죽음마저 도주를 위한 미끼나 소모품으로 쓰려 했던 거죠. 그들의 비정함과 치밀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정말 무섭네요. 이 하나의 사건이 단순 침투가 아니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네, 특히 이게 나중에 밝혀지지만 국가 원수 암살 시도라는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생각하면 당시 남북관계가 얼마나 살얼음판 같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하지만 이광수가 잡히고 11구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의 전투요원으로 구성된 13명 정도가 자료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략 강원도의 험준한 산속으로 흩어져서 도주 중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때부터 무려 49일 동안 연인원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경과 예비군이 투입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대간첩 소탕작전이 시작됩니다. 150만 명이요?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그렇죠. 거의 전면전 수준이었던 거죠. 이 기간 동안 강원도 전체가 사실상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산에서는 총소리가 들렸고 강릉 시내에는 야간 통행 금지까지 내려졌었죠. 1996년이면 말씀하신 대로 HOT 대비하고 BP 쓰던 시절인데 그런 평범한 일상 바로 옆에서 전쟁 같은 공포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일상 위에 전쟁의 공포가 짙게 드리워졌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도 있었습니다. 10월 9일에는 평창군에서 버섯 따러 산에 가셨던 민간인 3분이 도주하던 공비들한테 발각돼서 정말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비극도 일어났고요. 민간인까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이런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요? 네, 우리 사회에 좀 무관심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표종옥 일병 이야기입니다. 표정옥 일병이요? 10월 22일 저녁이었어요. 표민정 씨 가명이라는 분이 군복무 중이던 21살 남동생 표종옥 일병이 부대 근처 야산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됐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작업 중에 실종이요? 네. 그런데 군 당국에서는요. 표일병 관물대에서 여자친구한테 받은 편지가 여러 통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탈영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한테 자수를 권유하기까지 했답니다. 아니, 편지 때문에 탈영이라니요. 그건 너무... 그렇죠. 평소에 성실했던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한 가족들은 생업까지 다 제쳐두고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국가는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애가 탔겠네요. 네,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TV 뉴스에서 사살된 북한 공비들의 유류품을 공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유류품 공개요? 네, 무심코 뉴스를 보던 누나 표 씨가요. 그 공비들 소지품 사이에 놓여있던 너무나 익숙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고 숨을 멈춥니다. 뭐였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누나가 직접 동생한테 선물했던 노란색 손목시계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늘 아끼며 차고 다니던 바로 그 시계였죠. 세상에, 공비 유료품 속에서 동생 시계가요? 네, 뭔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겠죠. 가족들이 바로 군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바로 다음 날 표일병은 실종됐던 그 야산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낙엽더미 아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결국 속옷 차림이었고 사이는 목이 졸린 질식사였어요. 도주 중이던 공비들이 표일병을 제압하고 군복, 군화, 그리고 그 노란 손목시계까지 빼앗으려고 살해한 뒤에 시신을 숨겨둔 거였습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그제야 군에서는 아드님을 탈영병으로 몰았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뒤늦게 사과했지만 가족들이 입은 상처는 정말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죠. 그렇죠. 국가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심지어 사라졌을 때 명예마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낸 건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동생을 향한 누나의 그 애끓는 마음과 집념이었던 거죠. 정말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희생과 비극을 낳으면서 49일간의 추격전은 계속되었군요. 네. 초반에 칠산산, 만기봉 이런 곳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져서 우리군과 공비 양쪽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소탕작전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교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11월 5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연화동 계곡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도망치던 공비 2명과 우리군 수색 매복조 사이에 최후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네, 마지막 남은 2명이었군요. 네, 이 교전으로 공비 2명은 모두 사살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을 추격하던 오영환 대령님 추서 계급을 포함해서 우리군 장병 4분이 전사하시고 13분이 부상을 입는 큰 인명피해 끝에 49일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길고 긴 작전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 마지막까지 큰 희생이 있었네요. 네, 정말 안타깝죠?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남아요. 단순한 정찰 임무였다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했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답이 바로 유일한 생존자 이광수의 입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조사과장에서요. 그가 이번 침투의 진짜 목적이 단순 정찰이 아니었다고 실토합니다. 진짜 목적은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암살이었습니다. 대통령 암살이요? 세상에.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1996년 10월 7일에 강원도 춘천에서 제77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최정예의 저격수를 포함한 특수공작조를 침투시켜서 개막식 현장에서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그런... 심지어 낚시꾼으로 위장한 다음에 낚시 가방 안에다가 M16 소총 같은 저격용 무기를 분해해서 숨겨 들어갈 계획까지 세웠었다고 해요. 와, 정말 치밀했네요. 만약 그날 밤 그 택시기사 이진규 씨의 직감이 없었더라면, 또 만약 그날 밤 파도가 조금만 더 잔잔해서 잠수함이 무사히 빠져나갔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한 평범한 시민의 책임감, 그리고 예측 불가능했던 그 거친 파도가 대한민국의 끔찍한 비극을 막아낸 셈이네요. 정말 천운이 작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요, 왜 정부는 이렇게 엄청난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암살 시도라는 이 사건의 핵심 진실을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초기에는 그냥 주요 군사시설 정찰 및 공작원 복귀 지원 목적 이 정도로만 발표했었잖아요. 네, 이걸 뭐 단순히 은폐했다기보다는 그 발표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요. 네, 대통령 암살 시도라는 사실이 공식 발표되는 순간 당장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충격이 예상됐겠죠.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자칫하면 전쟁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을 지키고 외교적 파장까지 최소화해야 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결국 49일간 이어진 이 작은 전쟁은 북한 침투 인원 26명 중에서 13명은 우리 군경과의 교전 중에 사살되고 11명은 자기들 손으로 동료를 처형하고 네. 그리고 한 명, 이광수는 생포되고 나머지 한 명은 행방이 묘연해서 아마 북으로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로 끝났죠. 이 과정에서 우리 쪽도 군인 12분, 경찰 1분, 예비군 1분, 그리고 민간인 4분까지 총 18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27분이 부상을 입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정말 큰 희생이었습니다. 한 택시기사의 신고에서 시작돼서 49일 동안 계속된 그 숨막히는 추격전. 청악산에서의 충격적인 동료 처형, 표종욱 일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난 대통령 암살 기도라는 엄청난 진실까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말 깊은 상처와 함께 많은 질문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건 이후에 관련된 인물들의 삶도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됐죠. 최초 신고자였던 택시기사 이진교 씨는 큰 포상금을 받았지만 한동안 보복의 공포 속에서 서셔야 했고요.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광수는 남한으로 전향한 뒤에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돼서 안보강연 같은 걸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전향했군요. 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에 못 이겨서 1996년 12월 29일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하긴 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망한 공작원들을 영웅으로 막 칭송하면서 대대적으로 미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 잠수함은 어떻게 됐나요? 비극의 증거였던 그 상어극 잠수함은 오랫동안 강릉 통일공원에 전시돼서 안보교육의 산 증거로 활용됐었는데요. 2024년 3월에 안전 문제 같은 이유로 해군 부대로 옮겨져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1996년 9월 18일 그날 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궁예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그 택시 기사였다면 어땠을까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과연 핸들을 돌려서 그 어둠 속 바다로 다시 향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핸들을 돌렸다면 혹은 돌리지 않았다면 그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